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정호투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지금 한 석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종합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소식이 이제 지금 뉴스에 막 뜨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일부 매체에서는 뭐 우크라이나군이 전부 항복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264명인가 부상자, 경상자들은 일단 풀려났고 그건 아마 일단 교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러시아 국경 쪽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중상자들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수들을 계산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잡고 있는 러시아군 포로들하고 막 교환한다 이런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게 러시아 애들이 옛날에도 아마 전쟁할 때 그런 이제 치사한 짓거리를 했거든요. 포로 대우 해주겠다 해놓고는 다 이제 학살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00명 넘게 지금 그 아조스탈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철강소 공장에 지금 숨어 있는데 지하 경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럼 왜 200 몇십 명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에 대해서 지금 의문보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추측컨대 일단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부상이 심해서 도저히 팔다리가 잘려 나와서 더 이상 이제 뭐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사람들만 이제 뭐 러시아군의 일시적으로 포로가 된다 뭐 그런 조건으로 나온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막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들이 지금 푸틴이 특기는 아조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미끼 삼아서 이게 신나치주의자들이니까 얘들을 갖다 척결해야 된다. 얘들이 전쟁 범죄자다. 그래서 정당한 제네바법의 협약에 따른 그런 포로대로 해줄 수 없다고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가 돼도 나중에 자기들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1,000명, 뭐 2,000명 가량 되는 우크라이나하고 나조 연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아조연대 전체를 그냥 항복시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 막교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지금 의회에서는 구작자들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된다. 포로 대우 못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 국내 언론 매체들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매체들입니다만은 얘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협상 조건이 어떻게 된다는 거에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 5월 18일이죠. 이 시점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마리우폴의 사태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협상을 받아들였을까? 여기 이제 의문부호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뭐 유엔 사무총장도 다녀갔고 그 다음에 아조프 연대 그 아조 연대 거기 병사들의 이제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좀 살려달라 국제사회 호소를 했죠. 그래 죽고 나서 무슨 영웅 훈장 받고 무슨 뭐 계급 추세되고 이런 거 소용없다. 살아있는 남편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국 군대를 보내서 구출하지 못할 바에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군 포로들하고 맞교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정치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사실 그간에 한 뭐 2달 반 넘게 이렇게 아조연대가 그 자를 지키면서 최소한 5개 여단을 그 장소에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군 또는 뭐 체첸군이라든가 그다음에 루안스크 그다음에 도네츠크의 그 인민공화국 괴뢰 정권의 어떤 부대들 그 부대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마리우폴 주변에 묶어두는 효과를 발생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1942년, 43년에 그 파울루스 육군, 독일 육군이 스탈린그라드에 갇혔을 때 하여튼 수개군, 집단군 뭐 규모에 해당하는 소련군들 다 붙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카사스에서 올라오는 제1장갑군이 살아날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다른 부대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다릅니다만 아조연대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러시아군 병력을 거기에 붙잡아뒀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전략적 효과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 있는 부대가 역습을 통해서 러시아군을 몰아낼 수도 없고 자력으로 탈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도 거기를 아마 그렇게 많은 병력을 아마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력은 저쪽으로 동부 쪽으로 빼서 돈바스 공세에 합류시키고 적정한 병력만 유지하면서 관리만 해 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사진 나오시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아조프스탈이라는 게 저렇게 복잡한 이제 그 공장 구조로 되어 있고 밑에 지하 경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러시아군이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방마다 갱도 하나마다 솎아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처치하겠다. 어마어마한 출혈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을 점령한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적당히 우크라이나군하고 협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아마 러시아군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군 측으로 봐서도 이제 더 이상 쟤들을 자력으로 구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더 많은 러시아군 병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계기를 만들기도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이제 사람도 너무 많이 죽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쪽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응했던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지금까지 해석이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두 측이 양측이 어떤 휴전 협정, 어떤 조건 하에서 저런 포로 인수를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100%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조스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막 이 정도 싸웠으면 할 만큼 싸운 거죠. 저 정도 되면은 뭐 훈장을 수십 개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 열악한 병력이, 근데 아마 지금 저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일부 중상자들 내보내겠다 하는 거는 아마도 탄약이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야간 수송 작전을 통해서 탄약하고 물자, 식량 이런 걸 이제 보급을 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군 헬기 한 대가 격추되면서 이제 러시아군 수비대들이 이제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물자 보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해상에서 덩케르크 철수작전처럼 병력을 빼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막 국제지책으로 저런 아마 그 절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예측이 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이제 푸틴으로서는 야 저거 한번 우리가 마리우폴을 갖다 잡았다. 그래서 저 정도에서 저 남쪽 지역은 일단 완전히 정리가 됐다라고 프로파간다에 쓸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투항하지 않은 병력이 아직도 10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투가 끝난 건 아니고요. 과연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병사들이 다 항복할 때 저 전투가 끝나는 거지, 지금 현재 100몇십 명이, 200몇십 명이 풀려나왔다고 해서 전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이제 그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일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서 막 사정없이 이제 갈게 되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고 대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데, 아직도 좀 정신 못 차리는 유튜브들이 있죠. 그래서 반중을 외치면서 친러를 외치는 이런 정신병자적인, 정신분열적인 그런 유튜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는데, 지금 그 대표님하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대표님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투는 이렇게 해석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맞추되 미래는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라고 저희는 한 건 아니고, 이미 1년 이상 이제 방송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대충 따로따로 해도 나중에 상호가 이렇게 체크해보면 다 이렇게 의견은 일치를 합니다. 근데 제 이메일 주소를 해킹을 당했는지 누가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메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은 당신 프로에 이제 독자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황 대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황 대표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같은 정당에 있는데.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만 표현을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색다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평가 같은 거, 주석 같은 거를 갖다 첨가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맥락이 틀려서는 그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그거는 조금 그런 조언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 2019년에 낸 책에, 제가 쓴 책에 아마 그 메일 주소를 적어놨더니 아마 그걸 보고 아마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 제 명함에는 제 개인 이메일을 표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이 제출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다 설명을 하는데 이제 누가 제대로 맞췄느냐. 대표님이 거의 다 예상한 대로 다 들어맞죠, 그죠? 소위 말해서 대표님 스스로가 내가 밀떡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국내 그 어떤 군사 채널보다도 현상을 제대로만 분석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자, 첫 번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다. 분명히 침략할 기미가 보였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는데, 그 뉴평에서는 분명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러시아가 궁극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바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2월 24일 터졌을 때 불과 48시간이 안 돼가지고 대표님이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점령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절대 러시아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아마 단언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 서방국들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버틴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진다라는 결단을 한 후에 저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키우 이 공세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이 동남부, 동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돈바스 대전차전이 뭐 생길 거다. 과거 1943년 2차 대전 때 쿠르스크전 같은 기갑전이 발생할 거다. 전혀 아니죠. 자, 그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설사 발생한다,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꼬드긴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절대 정면 승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달 이상 지나다 보니까 돈바스 공세 이거 허당이다. 절대 대전 자전 없다. 역시 여전히 히트런 작전, 그 다음에 겨우 이제 양쪽 대대 규모 정도의 이제 소규모의 접전 정도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핑에서 다 마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우크라이나군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이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기동 방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양적 규모에서 러시아군과 1대1 승부를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치고 빠진 히트앤런던 전략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주로 러시아군이 깊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걸 잘라내서 늘어진 병참선을 갖다 잘라내서 적을 격퇴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군 야전군의 중추를 타격하기 위해서 너무 의욕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항상 초점은 적의 병참선, 연락선을 격파하는 데 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런 방식으로 전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아주 영리한 이제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자포리지아라든가 그 다음에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참호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난 8년 동안 사실은 거의 내전 상태였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아마 거기 약간 그 크라마토르스크라든가 슬라비안스크라든가 리스찬스크라든가 그 주변 일대는 그 동쪽에서 있는 러시아군 주력 부대가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상당한 규모의 아마 참호를 팠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러시아군 기동 전력이 쉽사리 패스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갖다 지형적 조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00%다 이제 기동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동 방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갑 전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동 방어전을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참호전, 진지전을 하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 지점은 사수해낸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그럼 우크라이나 반격 공세가 언제 진행될 거냐. 그래서 조그만 어떤 그 승리가 우크라이나군의 승전 보고 있을 때마다 유튜브나 그냥 기존 매체에서 내일 당장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로 나설 것처럼 막 떠들었었거든요. 근데 뉴핑이나 제 방송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서방의 그 지원큐란 무기가 완전히 다 완편 전력으로 이제 준비된 것도 아니고요. 그게 빨라야 6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물론 그건 우크라이나 이제 참모부,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달려 있는데, 빠르면 6월 중순에 이제 반격. 근데 이때 말하는 반격이라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대공세입니다. 대반격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병력, 화력을 집중해서 한 곳을 갖다가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중추를 타격한 다음에 이제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거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벌이고 있는 반격 공세는 그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면적인 반격 작전이라고는 부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한간에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동원이 그렇게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면은 8월 정도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또 시간을 길게 잡게 되면은 이 소모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게 버틴다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서방의 물자가 지원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전선의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좀 더 며칠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국방부의 이제 보고에 의하면은 현재 전투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력이 30%가 날아갔다. 그 다음에 실제 개별 전투, 그 다음에 육해공 다 합해서, 그 다음에 보병들 간의 전투라든가, 그 다음에 전차전, 이런 걸, 그 다음에 헬기들 간의 전투, 이런 걸 다 본다 하더라도 결국 양쪽의 어떤 그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 양측의 피해 규모를 보니까 6대1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우세하다. 그 말은 이제 우크라이나군 병사 하나가 쓰러질 때 러시아군 6명이 쓰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5대1, 6대1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7대1, 8대1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격파, 상호 교환 비율을 본다면 러시아군이 대단히 잘 싸우고 있다. 그런 거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실 뭐 러시아군보다는 무기가 좀 허접하다고밖에 할 수는 없죠. 일단 양적 규모도 작고. 그런데 그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소규모의 화기만 가지고도 러시아군의 첨단 무기들을 지금 박살내는 거 보면 좀 신기할 따름인데, T-90이라는 전차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5세대, 지금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이제 최신의 전차인데, 이게 막 보통 통상적인 그렇게 세련된 무기가 아닌데, 일반적인 어떤 무반동총이라든가 이런 그 대전차 화기에 작살이 나고 있는 게 여러 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칼 구스타프라고 스웨덴에서 지원한 무기는, 이거는 이제 대전차 포도 아니고 이제 대전차 총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맞고 T-90이 이제 박살이 났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스웨덴 국왕과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서한까지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대전차 화기를 가지고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뭐 카모프 50이라든가 지금 러시아군의 최신의 공격기죠, 공격 헬기죠. 그 다음에 Mi-28, Mi-28, 해벅 같은 거, 그런 헬기들이 지금 아주 단순한 이런 그 대전차 총, 미사일도 아니고 대전차 총, 대전차 화기에 이제 작살이 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지금까지 정말 잘 버티고 정말 잘 싸운다.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이고 대단히 영리하게 싸운다는 게 거듭 아마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군은 가만히 있느냐? 꼭 그렇진 않죠. 러시아군도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만 된다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포위 기동을 통해서 섬멸하려고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긴 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실패했습니다만, 슬라비안스크, 우크라마토르스크 그쪽 방면으로 진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을 갖다가 포위하려는 그런 기동을 갖다가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서쪽에서 이제 무기가 지원되는 걸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배후 공격도 하고, 그래서 지금 폴란드 국경에 있는 르비우 쪽에 거기에 뭐 상당한 포격과 미사일 포격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 르비우가 키이우와 굉장히 떨어져 있고 한산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신 언론들이란 게 거기에 이제 집중해 있으면서 보도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안전하지가 않죠. 공습이나 미사일 포격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방위적으로 중점이 흐트러지긴 합니다만, 러시아군이 뭐 여러 군데 지금 공세를 추진하고 있고, 공습도, 공중 공습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얀피르라는 데를 이제 도하 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베르스키라는 그 도시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뭐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만, 국지적으로 뭐 약간 밀리는 그런 사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이제 돈바스 2차 공세를 하면서 이줌을 가장 기본적인 축선으로 잡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줌 쪽에서 이제 남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르키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세베로도네츠크로 이렇게 중점을 이동하는, 자, 이게 이제 이동하는 중점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군사교류에서 중점이라는 거는 처음에 계획된 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자꾸 이게 전황에 따라서 그 중점을 여러 군데로 바꾸게 되면은 1940년에 히틀러가 자초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스탈린그라드의 포위를 자초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는 별도입니다만, 일단은 군사령부에서 만든 어떤 그 중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주공세 작전축이라는 개념, 이거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주공세 작전축이 계속 몇 주 단위로 자꾸 바뀝니다.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이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왜? 작전축이 바뀐다는 것은 병력 또는 화력의 집중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스피드, 그러니까 전격전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 기습 효과도 발휘할 수가 없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 제대도 계속 재배치, 그 다음에 재충진에 들어갔다 그래요. 재편성하고. 요 한 2달 동안은 무슨 놈의 재편성이 이렇게 많은지. 이래가지고는 군대가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재편성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신규 프레시한 병력이 들어와서 합쳐져서 전力강화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제대가 다시 이합집산 뭐 이렇게 퍼졌다가 또 이렇게 뭐 제대를 갖다 떼냈다가 붙였다가 이런 식의 지금 반복하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대전술단이라는 게 완편 전력의 경우 1000명인데, 실제 지금 개별 전투를 보면은 거의 500명이 약간 넘는 정도의 전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이 더 많은 것도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최근에 지난주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언론에서 대표님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빌로호리우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베르스키 도네스크 강, 세베르스키 도네스크 강이라는 게 이제 그 이렇게 대각선에 이렇게 흐르죠. 드니에프르 강처럼. 근데 거기에서 러시아군이 도하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동쪽에서 서쪽을 치면서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기 위한 포석인데 그 도하 작전이 아마 단일 규모 전투로서는 가장 지금까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전사했다라고 하는데 전사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1000명, 1500이라는 숫자가 맞다면 그거는 사상자, 부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한 500명 정도는 전사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사진에 쭉 일련된 사진이 나옵니다. 그 강폭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갑 전력 자체가 처음에는 뭐 70몇 대 전차가 아마 박살이 났다라는 게 있으니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3대, 그 정도의 어떤 전차하고 장갑차가 우크라이나군에서 아작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도하작전에 있어서 러시아군이 얼마나 좀 웃기냐면, 도하작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 게, 1차 도하작전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개 대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점을 피하고 다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도하작전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차, 2차, 3차라는 이야기도 있고 1차, 2차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도하를 시도한 부대 병력 이동 자체는 9번에 걸쳐서 했다거든요. 근데 이게 모조리 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격퇴됐습니다. 도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물론 이제 뒤쪽에서 이제 그 포사격을 하면서 연막탄을 깔고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마 러시아군도 했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아마 너무 이제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서 상부에서 계속 도하해가지고 뭐 적진을 돌파하고 대도 하나 이제 지시들이 떨어지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했겠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도하 작전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밀 도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응급 도하라는 게 있는데 응급 도하는 그냥 이거는 시간을 갖다가 도하하는데 여러 가지 부교를 만들고 시간을 너무 끌다가는 저기 이제 도주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급조한 도하 작전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응급 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시간을 갖다가 벌어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기동 전력이라면 전차들이 그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교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교라는 건 이제 보병들이 지나가는 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량이 다르죠. 그런 것 같아 여러 개 설치해서 병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걸 이제 주밀 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두 개 어느 쪽을 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사전 정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규모 병력을 보트를 태워서 이제 강을 도하게 한 다음에 적진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만약에 강 가까이 있지 않다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느 지점에 야포 진지가 있는지라는 것 갖다 사전에 살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들리는 이야기 하면은 이 도하 작전에 일체 사전 정찰이 없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보게 되면 러시아군이 얼마나 급하게 작전을 추진했는가. 그래서 실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도하를 갖다 실시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따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저 주인공 로버트 레드포드죠. 1977년에 나온 영화인데 머나먼 달이 1943년 9월달에 있었던 마켓 가든 영미연합군의 대규모 공수작전입니다. 공수작전이 이제 막바지에 저기 네덜란드 지역인데 저도 저 강가에 가봤습니다. 마스발이라는 운한지대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국의 82 공수사단, 거기에 이제 504 공수연대의 3대 대장이죠. 줄리안 쿡 소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줄리안 쿡 소령을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노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대충 이제 보트를 가지고 이제 그 애만 소총 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노를 대신에 저으면서 이제 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가장 그 영화의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그 영화 자체만 보면은 미군이 완전히 상륙해가지고 도올군을 제압한 것처럼 나오죠. 그런데 이 줄리안 쿡의 3대대가 이 강을 이 운하지대를 건너면서 전력의 절반을 갖다가 이제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500명 정도 600명이 상륙했다면 그중에 300명이 전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도하작전이라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도하작전, 이 무모한 도하작전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지점을 돌파를 했냐는 거죠. 그래, 이걸 보게 되면 2차 대전 때 그 소련군이 하던 그 무식한 방법, 그 나쁜 습관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 이걸 갖다 지금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대승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기는 거는 같은 강입니다. 같은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인데 이 러시아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을 도하해서 이제 동쪽 제방을 갖다가 제압한 거죠. 근데 얘들은 수시간 만에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강을 도하하는데 러시아군은 저렇게 죽을 쓰고 우크라이나군은 재빠르게 수시간 만에 점령해가지고 양쪽에 그 강의 동쪽 제방을 점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 이으로 와서는 두 군대의 어떤 그 작전적 효율성, 기술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번 이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변 전투에서도 뭐 확인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 상태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티는가 이게 화두였다가 지금 이제 여기 돼버리죠. 러시아가 이걸 얼마나 버티는가. 근데 이 러시아군의 지금까지 어떤 전쟁 범죄라든가 이런 걸 쭉 보게 되면은 군대가 뭐 강간을 한다, 민간인을 갖다 살해한다 이런 동영상들을 지금 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군기가 없는 군대가 저런 비인륜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기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거기다 최근에 러시아의 어떤 불안한 사태를 보게 되면은 주지사 5명이 다 사표를 냈습니다. 스스로. 이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리가르키라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배계급들, 귀족들, 얘들 7명이 최근에 다 사망을 했습니다. 뭐 그간에 암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이 사고사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오르가르키 7명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재래가 권력을 가진 놈들이 7명이 다 죽냐 이거죠. 갑자기. 아마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아마 일부가 아마 푸틴에 저항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암살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 각종 시위라는 거 숱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어떤 기자는 30살밖에 안 되는 기자인데 이게 그 신문사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 신문인데 뭐 대단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조회수가 2억 명 가량의 조회가 되는 그런 대단한 파워를 가진 신문사인데 거기서 아마 노골적으로 푸틴을 하고 러시아군을 비난하다가 아마 해직된 모양입니다. 해고되고 목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외로 아마 도망간 것 같은데 이런 사태가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푸틴과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잡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에 이제 균열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지저분한 이야기 정말 많더만요. 그건 무슨 뭐 운동선수, 금메달리스트하고 무슨 연문을 부린다든지 뭐 집에 뭐 가정부하고 뭐 애를 낳았다는 둥, 뭐 애도 지금 숨겨 지낼까 자꾸 몇 명인지 모를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그 러시아 제국 때나 소련 때나 그다음 지금이나 하등에 이게 변화가 없다. 정말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그래서 이좀 어처구니없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러시아가 지금 이 전쟁에서 정말 이거 완전히 그냥 체제 붕괴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같은 거는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는 큰 효과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석 달가량 지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아마 일반인들의 민간인들의 생활에도 큰 아마 이제 문제가 발생하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날이 다르게 되는 거죠. 지금 소비자가 특히 가전제품하고 자동차 같은 게 2.5배, 3배로 뛰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트의 식료품 가게에 식료품 가격이 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정권의 비난 또는 이제 정권 붕괴로 가게 되는 이제 전초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서방이 만들어 놓은 지금 어떤 그게 러시아에 이제 갇힌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대충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제재들의 효과가 얼마 전까지 최소한 2달 전까지는 별 뭐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별로 뭐 불편한 거 모른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 그다음 러시아군의 어떤 그 기술적, 전술적 유치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전쟁은 결코 러시아군이 이길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전쟁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갖다가 계속 보도한다는 거, 그 다음 방송을 계속 한다는 것도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이겨야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옆 동네에 살던,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옆에 사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독일군에 참전했던 군인한 사람이 자기 옛날 러시아 전쟁에서 싸울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쟁을 즐겨라. 왜? 평화는 끔찍하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입에 대내면서 싸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사기가 충진해 싸우다가 점점 이제 43년 말부터 독일에 이제 폐색이 짙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이제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갖다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게 됐는데 아무튼 이 전쟁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고 있고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만 근데 마리우폴에서 아조연대가 이제 일부 항복을 했다.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승기를 잡고 있다는 거 이걸 갖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 I used to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